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박수부터 먼저 치고 시작해야 돼요. 네, 휴일날 나오라고. 휴일날 나와야죠. 나오는지 몰랐어 우리. 공휴일에도 어김없이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키워드 제가 미리 좀 보니까 정말 핫한 키워드들 꼽아 오셨더라고요. 우선 뭔지 확인부터 하고 하나하나 풀어갈게요. 현 변호사님 뭐 골라오셨어요? 국민의힘 혁신이 속셈은 따로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 속셈은 따로 하한가 주셨고, 김근식 교수님? 점입가경 민주당 자중질환 하한가 가져왔습니다. 점입가경 민주당의 자중질환 하한가. 저는 그래도 사자성어로 썼네. 지난주도 사자성어로. 이게 참 앞으로 사자성어로 만들어 볼게요. 김근식 교수님 앞에서 뭐 오늘 안민석 의원하고 인터뷰하는 거 오시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홍영표 의원과 그렇죠. 인터뷰를 했고,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책임론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안민석 의원은 뭐 이재명 배제한 당권 경쟁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자중질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그 민주당 이 내부 이 집안 싸움 이야기하면 2016년 이후에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아하. 2016년에 자당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끌어내려져 왔고, 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비대위 잠깐 하고 홍준표라고 하는 분을 그 대선 후보로 선출하죠. 네. 그것도 국민들한테 굉장히 뜨악한 일이었지만, 그리고 참패를 하죠. 참패하고 비대위 잠깐 하고 홍준표 후보가 대표가 됩니다. 다시 대표가 됐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또 치릅니다. 이기겠다고. 참패 중에 참패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비대위 잠깐 하고 누구를 부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를 했던 황교안 씨를 대표로 부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총선 대참패합니다. 네. 그 4년 걸려요. 제가 볼 때 그게 딱 기시감이 든다. 기시감이 든다. 그럼요. 그게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야당이 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더 싸웁니다. 그냥 가진 게 그 당권밖에 없어요. 그다음 지방선 공천권하고. 표현이 정말 리얼하네요. 리얼하죠. 먹을 오늘 게 없을수록 싸움은 더 치열해진다. 그럼요. 이름만 하면 돼. 먹을 게 없으면 더 싸움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이게 휴일이라 좀 세게 말씀드린 건데 예. 좀 정신 바짝 들으시라고 청취자분들. 저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전혀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는 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당을 살릴 거라는 걸 다 알아요. 본인들도 알아요. 예.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정치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4년 동안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느껴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그렇죠. 잘 보인다, 그 말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내 주자가 없어서 외부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걸출한 혜성 한 분을 모셔와 가지고 당의 후보를 해서 겨우 이기지 않습니까? 자,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참패했는가? 그 원인이 정말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의 명분 없는 출마 때문인가? 여기서부터 보통 이 논쟁이 지금 시작이 되거든요. 현 변호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랑 송영길 후보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 왜냐면 서울시장 아시겠지만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허.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뭐 다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계속 그랬죠. 그럼 당신이 나오시라라고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들 주저했죠. 왜냐하면 나가면 배지 떨어지거든요. 질게 뻔하다. 예, 질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저했던 거고. 지금 저는 물론 이번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어찌 보면 심판을 받은 건 맞습니다만, 호남 같은 게 특히 광주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표현된 건 맞는데, 네. 그럼 만약에 경기도, 사실은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는 경기도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경기도를 가까스로 이겼는데, 물론 뭐 후보가 잘한 거겠죠. 김동연 후보가 잘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초단체는 많이 졌거든요. 그에 비하면 뭐 개인기도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도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에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어떤 지지율이 있는 거다. 그걸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거는 1번은 저는 대선 패배라고 봅니다. 사실은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 이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잠시 착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어찌 보면 계속 이제 뭐 이전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를 하면서 지지율 별로 안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이
그때는 마치 뭐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뭐 저희 한국 정치 한 50년, 60년 봤을 때 대선에 이기고 1년 이내에 치루어진 어떤 선거든지 간에 거기에서 야당이 뭐 과반 이긴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정리하자면 이재명, 송영길 이 대선 책임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어차피 질 걸 진 거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도가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 그래서 뭐 과반 같은 거 얘기는 뭐 그거는 이제 목표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저는 약간 착시 현상이라고 봐요. 착시 현상에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비정상적으로 낮았다고 봐요. 원래는 7, 80% 나오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50% 정도 올라간 거는 사실은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만 해도 그 정도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오히려 특에 뭐 실수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착시 현상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제 사후 결과를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질 수밖에 없어도 선전한 거하고 참패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패하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책임이 있는가 따져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젖잘싸라고 하는 대선 직후에 일부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들의 분위기 그리고 그 젖잘싸 분위기에 편승한 대선 패장 3인방의 고개를 빳빳이든 오만함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경한 지지층들은 젖잘싸로 해서 막 이재명을 오히려 지켜야 된다. 이재명이 훌륭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아까 착시가 왜 나왔냐면 지방선거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착시가 생기는 게 젖잘싸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선 연장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대선 불복을 암시하는 듯한 대선 연장전으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대선 패장 4인방의 당시 원내대표 윤호중이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당시 당대표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날라왔고 당시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인천으로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 세 명이 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하니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오만하게 맞겠습니까? 이재명 책임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3인방에 저는 그 패장으로서의 그 자숙과 성찰 대신에 고개를 들고 표를 달라고 했던 것이 국민들에게는 말 안 하지 않지만 바로 회초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현근택 변호사께서 쓰신 SNS가 주말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지금 자기만 살려고 이재명만 공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추려서 얘기했고 유튜브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쓰신 걸까요?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 여기서 아마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했었죠. 본인은 선거를 처음에는 어쨌든 명분 없는 출마, 두 번째는 김포공항 그것만 계속 공격했다. 실제로 맞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뭐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재명 후보만 공격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의자에 올라가느니 뭐 어쨌든 그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이제 이재명 후보만 공격했는데 그게 저는 아마 뭐 이준석 대표의 선거 전략이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당내에서 약간 예, 그런 데서 탈출구를 삼으려는 걸로 좀 보이긴 해요. 근데 당내도 저는 이거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도 그렇죠. 있다. 근데 저도 그건 약간 본인들의 약간 생존 본능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재명 지금 의원을 공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당권 주자로 나올 걸로 예상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대부분.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찌 보면 3선 초과 금지가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걸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만큼 뜨거운 이슈예요. 근데 거기 다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대선 때나 지방선거 때는 조용히 계셨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과 치열하게 싸울 때예요. 만약에 그때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국민의힘 쪽에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당원들한테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침묵을 지키다가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어찌 보면 생존의 문제가 약간 걸린 거예요. 국회의원의 생존의 문제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걸렸을 때 이렇게 좀 나서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만 때린 것을 이제 지금 이재명 책임론을 민주당 내부에서 주장하는 분과 이제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겉으로 표현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을 때리는 이재명이 나왔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왜 고개를 들고 나옵니까? 두더지 잡듯이 두더지가 올라오면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때리려도 때릴 이유가 없죠.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깬 겁니다. 그 대선에서 패한 사람이 예전에 DJ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 망명까지 갔습니다. 정기 은퇴하고 그런 사람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총괄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나왔으니 당연히 두더지 잡듯이 때리는 거죠. 그건 뭐 이준석만 때렸습니까? 다 때렸죠. 저도 때리고. 그러니까 그건 이준석 탓이 아니라 그건 이재명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삼은 선거 전략의 패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 말은 맞아요. 저도 볼 때 거기에 이제 이른바 친낙계 뭐 친문계에 있던 분들이 대선 경선에서 이제 탈락한 이후에 사실 대선 때 선거운동 과정도 제가 들어보면 뭐 그냥 오불관원했던 게 많고 지방선거에서 조용히 있었던 게 맞죠. 그러다가 끝나니까 이제 뭐 이거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뭐 제가 볼 때 저도 그 뭐 온당치는 않다고 보는데 그게 정치고 그게 정당입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예. 이번에 사실 대선 나왔던 분들 중에 안 나온 분 아무도 없어요. 유승민 의원도 사실 나온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도 나왔고 홍준표 의원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김대중 DJ 얘기하죠. 그때는요. 갔다 와도 창당하면은 50명씩 다 만들고 이럴 때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똑같거든요. 길이. 일단 보궐선거 나왔고 원내 진입해서 당대표가 된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겠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되고 이재명 의원은 안 되고. 자, 어떻게 키워주고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다 나왔는데 왜 이재명만 안철수, 가지고 유승민, 그러냐? 홍준표는 본선 안 갔죠. 경선에서 다 탈락했거나 단일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동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나와서 본선에 국민들의 심판을 1,500만 표, 1,400만 받아서 좀 쉬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경선 과정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탈락했거나 그래서 후보가 된 사람을 도왔거나 아니면 단일화했던 사람은 다른 케이스죠. 그건 과거 역사도 그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본선 나왔으면 안 나왔겠어요? 다 아니, 나오죠. 나오지 지금은 그러니까 정치가 과거처럼. 그러니까 옛날 그렇게 쓰지 정치처럼 않아요. 정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정치 뭐라 그럴까 정치어법, 정치의 화법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굉장히 섣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뭐 논란은 지금 끝도 없이 평행선을 달릴 것 같고 한 1분만 그럼 혁신위원장, 혁신비대위원장으로 누가 가능하겠는가? 이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꾸린다는 거거든요. 현 변호사님 머릿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까 안민석 저는 뭐 의원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혁신비대위를 꾸려도 어차피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이 예. 훨씬 국민의힘이 민주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컷오프라든지 본단에서. 왜냐하면 당원이라든지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은 5대5죠. 그렇죠. 당원 대 민주당은 국민. 기득권. 그러니까 뭐 9대1이죠. 중앙이라든지 대의원. 아니면은 뭐 대의원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바꾸는 거는 근데 이번 혁신 비대위는 불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한 1년 비대위 해서 룰 싹 바꾸고 혁신 비대에서는 불가능해요? 바꾸는 게? 불가능하죠. 두 달밖에 쉽지 안 않죠. 되니까. 왜냐하면 이거 네. 룰 바꾸자 그러면 당장 또 난리가 뭐 나죠.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비대위 한 1년 이렇게 해서 룰도 바꾸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재명 후보 당권을 좀 1년 뒤에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룰을 바꿔야 되는데 네. 당장 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룰 바꾸자 그러면 다 아니 뭐 갑자기 바꾸냐 이 얘기 나올 것 같아서 근데 그러면은 네. 계속 못 바꾸거든요. 죽을 때까지 못 바꿔요 이거. 근데 저도 사실은 8월달 전당대회를 일정대로 한다면 혁신형 비대위란 말은 안 맞아요. 그냥 관련 관령이죠, 비대위 해야 돼. 사실상.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혁신형 어떻게 비대위를 해요? 혁신을 근데 하나. 혁신형 비대위 할 기간이 안 되고 그래도 이름은 혁신형이 멋지잖아요. 사람 나중에부터 실망하죠. 그러니까 기간도 안 맞고 그다음에 권한이 없어요. 네. 말한 것처럼 혁신형 비대위라면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처럼 네. 전권을 주고 힘이 있어야죠. 자를 사람 자르고 그다음에 그 당원 단계도 공천권이 바꾸고 있거나 룰 바꿀 정도 맞아요. 힘을 주면 만드는데 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누구? 관리형 비대위밖에 안 돼요. 누구 가능하겠어요? 누구? 관리형 비대위는 누가 되든 사람들 관심 없죠 뭐. 뭐 관심 있겠습니까? 힘이 없고 그냥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그럼요. 많아요. 저도 그렇게 그럼요. 생각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안 나서는 박지원 있어야 저 되는데. 국정원장이 자꾸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병의 귀환이 아니라 좀 노추 노욕이라고 봅니다. 어이구, 네. 어이구. 알겠습니다. 자, 요 상황은 아마 이번 주 내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다루고 현 변호사님이 골라오신 하한가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혁신위라는 걸 띄웠어요. 여기 이제 비대위는 아니고 혁신위원회인데 속셈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국민의힘 있는 분들 중에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잖아요. 예. 보통 그리고 집권 여당 대표고 예.
선거도 2번이나 이기고 집권여당 대표인데 징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본 적이 없다고요? 네,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분들 중에. 물론 제가 만나는 사람이 많지는 그러니까 않지만. 당원 말고 당과 관련된 그렇죠. 뭐 의원이나 대부분 이런... 징계는 한다. 대부분 시기만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사석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선거도 이겼고 집권여당 대표인데 예. 징계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을 거의 못 봤고 그만큼 어찌 보면 약간 코너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혁신위를 민주당보다 더 빨리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예. 민주당은 진정당이고 예. 국민의힘 이긴 정당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 혁신위의 핵심은 이제 공천 룰 만드는 거거든요. 공천 룰인데 지금 총선이 2년 가까이 남았어요. 네. 지금 만들어도 다음에 온 당대표가 이거 뭐 만들었어? 알았어? 하고 다시 만들면 끝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대표가 바뀌어서 그거 만든 거 이제 뭐 소용없어 이러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왜 하지 지금? 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거 이제 김근식 교수님 좀 알겠죠. 속셈이라고 가져오신 분이 아니 일단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민주당보다 더 발빠르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다음 총선에 먼저 대비한다는 뭐 이런 취지다.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당 대표가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사퇴라든지 물러나야 될 상황.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 대표 제가 보기엔 당 대표 안 물러나면 진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당 대표를 안 물러나고 나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 그러면 당 대표의 권한이라는 게 선거 때는 공천권이고, 근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공천권 행사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임기 초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 이 공천에 대한 룰을 만드는 거 이러면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음에 공천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있냐면 당협위원장 공모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단체장 나가서 당선된 데도 꽤 있으니까 자리가 빈 데들이 있잖아요. 이 공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당대표한테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돼야 되니까.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보니까 이분들이 눈치 보고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자를. 이번에 받는 게 과연 다음에 공천 받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사이에 왜냐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한테 당협위원장 받았어요. 네. 그럼 다음에 이제 윤핵관들이 딱 장악을 해가지고 네. 그때 받은 사람들 다 아웃이야. 이러면은 이준석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 당협위원장 받으면 예, 그러면 예. 이제 안 받는 일만 못 하잖아요. 아이고, 그 사이에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현 변호사님이 너무 지금 저보다 당대사를 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근데 기대를 좀 많이 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준석 당대표하고 이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또는 이 용산 집무실하고 지금 계속 그 갈등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할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일각의 이제 분석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는 이긴 쪽에서 혁신위를 만든 건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본심은 이해를 해준다고 봐요. 뭐 내부적인 정치적 계산이 있든 없든 간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자마저 했던 게 고맙지만 두렵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오만해서 패배했던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기자마자 그 다음날 대통령 집무실 출근할 때 태풍에 흔들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겸손함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의 그 자꾸 그 징계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곧 마무리가 곧 될 겁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윤리위가 24일에 소집이 그렇습니다. 돼 있다고 네. 해요. 지금 네.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출국해 그렇습니다. 있는 상태고 네. 윤리위는 24일 소집. 네. 거기서 뭔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정이 나든지 이제 결정 과정에 진입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그건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상수화 시켜놓고 그게 있으니까 잘릴 것이다 아니면 뭐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경강부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약간의 당내 불만은 그건 있어요. 젠더 갈등을 너무 심화시켜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이 남녀 간의 특히 이대나 미대녀의 갈라치기에 대한 좀 후과는 있다. 이런 식의 좀 문제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선거운동 과정에 그 핵관들하고 일종의 많이 싸웠지 갈등이 않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앙금이
이제 정부 출범 이후에 과연 새로운 당청은 아니죠. 당정 관계 또 당용산 관계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건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갔다 오면 또 지도부하고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앙금이 있다고 그래서 꼭 그 가슴속에 담아두고 쫓아내고 이럴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 사이에 네. 당정 사이에 당용산 사이에 저는 좋은 신뢰가 형성되면 충분히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계속 들었는데요. 네. 당대표를 징계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말 이제 한 해 안 하느냐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징계 날짜는 잡혔고 할 것 같다.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그 징계 위에서 결정하는 거죠. 아니 근데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 여당 대표를 어떻게 징계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이렇게 한 말 뭘 몰라요. 언론에 다 났는데 언론에 다 났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윤 변호사님, 김근식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아, 그래?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만 지키지 말고 김문식도 지켜줘. 어쨌든 24일에 뭐 결론이 어느 쪽으로든 날 거고 저는 보면서 여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내년이지만 이미 권력 투쟁은 스물스물 시작되는 느낌 같은 게 들어요. 당권 투쟁이. 저희보다 오히려 전당대회 빨리 할 것 같아요. 느낌 보니까. 아니 왜냐면 혁신이 만들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왜냐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잖아요. 근데 예. 아무도 6월 말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다들 전당대회 한다고 생각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안철수 그거 기자들도 징계 결정이 나야 아니 되는 그 거죠. 기자들도 안철수 지금 의원한테 네. 전당대회 나갈 겁니까 자꾸 묻잖아요. 사실 내년 6월에 전당대회 할 거라고 생각하면 네. 지금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때 혁신이 만든 얘기 좀 거?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미 자, 대표는 그만둔다라는 걸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오히려 민주당도 지금 이제야 막 후보군 나오는데 네. 국민의힘 후보군들이 그 전부터 나왔어요. 누구 이렇게. 누구 나왔어요? 아니 그것까지는 뭐 잘 말 못하겠고 그래서 뭐 일단 뭐 윤핵관 중에 있겠고 윤핵관 중에 한 명. 그렇다면 안철수 그다음에 의원. 뭐 그에 따라서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나오려고 할 수도 이준석 있고 대표. 그다음에 뭐 몇 사람 또 있을 건데 일단 그 3파전은 저는 그걸 내년 얘기하면서 나오는 3파전인 줄 아니에요. 알았는데. 내년이면은 벌써 얘기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혁신위도 먼저 만들고 전당대회도 먼저 저도 하고 주의할게요. 어찌 보면 저도 주의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선거 과정 중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 이제 앙금과 불편의 문제를 이제 전제로 하고 이게 자꾸 그림을 막 그리고 소설을 쓰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맞춰가지고 당청 간에 당정 간에 지금 상당히 지금 화합을 이루고 있기 그 때문에 임기 채워요? 임기를 채우는 거 안 채우는 건 윤리 결정을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부분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혁신을 가지고 이슈 갖고 왔는데 혁신위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네. 혁신이 한 김에 공천 네. 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한다면 네. 당의 정체성을 이번에 좀 확실하게 좀 중도 온건보수로 좀 클릭을 좀 해서 자, 어쨌든 바꾸는 당대표로의 문제를 권한은 하는 계속 거죠. 행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혁신위에서 나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혁신위에서 좋은 네. 이야기하고 좋은 결정을 해서 당의 정체성을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게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오늘 굉장히 곤란해하시네. 아이고 왜 곤란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선거 끝나고 굵직한 선거가 다 끝나고 그다음 굵직한 선거는 2년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당권 경쟁으로 이제 각 당이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풍성해지고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아직 당권 경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오늘 뉴스다 공휴일에 생방송 함께해 주신 국민의힘의 김근식 교수님, 민주당의 현근택 변호사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